오늘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수진이는 늘 미안하다며 자신을 탓하곤 했죠. 저도 처음엔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병원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보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도 수진이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며느리 혼자 그런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우리 천천히 해보자.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제가 위로하자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걱정스러운 기색보다는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죠. 병원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진이도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를 잠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병원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괜찮습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제가 먼저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간단히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간호사와 수진이가 잠깐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최대한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먼저 들어오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죠. 아, 보호자시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먼저 들어가서 상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수진이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산부인과 검진 기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 상단에는 분명히 임신 관련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익명 낙태 상담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해봤죠. 설마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제가 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호자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 이름은 박정호인데 김민수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보호자로 적힌 김민수 씨는 누구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환자분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병원에 왔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낙태 상담을?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혹시 잘못 이해하신 건 아닐까요? 환자분이 오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년 동안 난임으로 고생한다며 저를 안쓰럽게 만들던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했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료실 밖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다, 곧 나간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단 환자분과 함께 다시 오시죠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는데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면 되나요?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본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익명 낙태 상담, 보호자 김민수.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여기 온 적이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자 간호사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는데 곧이어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해요, 실수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의사 선생님과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이 기록이 맞나요? 보호자로 김민수 씨가 적혀 있는데 그건 제가 실수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태 상담 기록도 있는데 혹시 시어머니분께서 알고 계신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들어가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가족분들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텐데 오늘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오늘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가장 이상한 건 그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 정우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저 혼자서 저녁을 먹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어쩌고?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배가 안 고파서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이는 몸을 움츠렸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가 되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말해봐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이 누구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다 봤다. 내 진료 기록에 보호자로 적혀 있더라.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낙태 상담은 뭐니? 그것도 오해니? 제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돌아온 것 같았죠. 수진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정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제가 부르자 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왜 저래요? 정호가 수진이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들아, 우리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말하자 정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정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로서 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와 수진이의 대화가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봐서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가웠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호사의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나 저에게 말을 걸 때의 표정이 단순히 업무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어머니, 저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가버렸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그 간호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수진이 결혼 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이와 정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식까지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서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눈에 띄었거든요. 설마,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학생의 얼굴이 어제 본 간호사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혹시 동창회 사진이나 졸업앨범 같은 게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요. 한참을 검색하다가 수진이 고등학교의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 정신과 치료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2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결국 자퇴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이 이씨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보니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저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출신 간호사에 대한 소식을 찾았습니다. 시립병원에 새로 취직한 간호사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 중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난 그 간호사가 바로 이수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진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죠.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의도적으로 저와 수진이의 순서를 바꾼 것, 제가 수진이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게 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수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고등학교 때 이수연이라는 친구 있었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이수연이더라. 너희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찾아본 자료들을 수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신문기사, 이수연의 간호사 취직 소식, 그리고 수진이의 졸업사진까지요. 이 기사 좀 봐라. 학교 폭력으로 자퇴한 학생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그 학생이 이수연이지.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렸었어요. 어렸다고. 그게 변명이 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면서.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난? 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든 게 장난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일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그래서 이수연이 어제 일부러 그런 거구나. 내 진료 기록을 내가 보게 만든 것도, 순서를 바꾼 것도. 저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연이가 저를 본 순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럼 그 김민수라는 사람은 뭐니? 그것까지 이수연이 꾸민 거니? 제가 다그치자 수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제가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저는 정호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이를 가졌고. 수진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했다는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 오빠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민수 오빠와는 이미 끝난 관계였는데 임신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도 충격인데 결혼 전에 다른 남자아이를 낙태했다는 것까지요. 그럼 지금 난임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때 일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이미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정호 오빠한테는.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 정호도 알아야 해. 정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부은 눈과 제 심각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정호야, 앉아라.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말하자 정호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정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수연과 수진이의 고등학교 시절이 학교 폭력의 진실, 그리고 김민수와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정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학교 폭력이야.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서 자퇴까지 시켰다고.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건 정말 옛날 일이에요. 저도 어렸고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변명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가 잘못한 일이지만
3년간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진아, 그럼 이수연이가 어제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 저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수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정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수진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변명만 하던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가 제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이수연이를 다시 만나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 다음은 이수연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렸겠지.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두자. 만약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과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이수연이를 만나봐라.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고 사과해라. 제가 지시하자 수진이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나는 당분간 수진이와 같은 방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집안은 전례 없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서 수연이를 만나고 올게요. 그래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당부하자 수진이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4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연과의 만남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이수연은 수진이를 보고 당황했지만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줬다고 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때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이가 뭐라고 하더냐?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후에 답했어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진심으로 받겠지만 당신이 만든 상처는 아직도 치료 중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해도 이미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이수연이가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니까요.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호 오빠에게도 미안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정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정호에게도 이수연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야. 네, 오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진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수연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제가 답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고 이수연이에게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